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첫째 아이가 굉장히 산만하고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데 그렇게 큰 타고난 능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점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해 나가는, 즉 자기 주도성이 강한 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주도성을 모두 타고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들은 20여 년간 초등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지금 사남매를 17년간 육아하면서 엄마의 대화력을 출간한 허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육자이시니까 아이 키우기가 정말 수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현장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을 제가 만나고 있어요. 또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하지만 육아 영역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저만의 또 기질이 있고 또 기분에 따라서 그 기분 폭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대할 때 감정을 컨트롤하거나 또 아이의 맞게 접근하는 것들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의 기질과 성향도 다르지만 또 발달하는 속도도 달랐거든요. 지적 영역, 신체적 영역, 또 정서적 영역마다 다른 발달을 보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외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형제, 자매, 또 남매 간의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모두 기질과 성향에 따른 영향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영향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기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여러분이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부모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기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내력이라든지 또 사회적 친밀감 등들이 있는데, 특히 자극 추구나 위험 회피 같은 경우는 우리 뇌에서 분비하는 화학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바로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 도파민은요, 자극을 추구하고 도전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로 기질이 생길 수가 있고요.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신경 안정적인 차분한 아이의 성향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특징을 가지고 유전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특별하게 변화하지 않는 것들을 기질과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것 플러스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같은 부모고 또 같은 기질끼리 낳았는데 환경에 따라서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혀 또 다른 성격으로 변화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리고 아이를 잘 관찰하고 탐구해서 그에 맞는 대화법으로 아이를 성장시킨다면 충분히 성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 없이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아시스 기질 유형 4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O 유형은 고집이 세고 욱하지만 굳센 아이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보면 리더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주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스스로 만족이 안 되면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리드해서 어떤 모둠 활동이나 다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산만합니다. 그렇지만 활동적이고요. 많이 주목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렇지만 공부를 시키려다 보면 그런 산만한 성격 때문에 오랫동안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또 대화법이 들어가야 되겠죠. S 유형은 조용하고 느리지만 꾸준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뭔가를 공부시키거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느린 속도를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잘 기다려주고 그에 맞는 대화법으로 이끌어 가다 보면 꾸준하게 해내는 힘이 강한 아이들이죠.
마지막으로 C 유형입니다. C 유형의 아이들은 굉장히 겁이 많고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엄마를 항상 부르죠. C 유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도 굉장히 달라요. O 유형, A 유형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틀에서 왜 거꾸로 올라가는 아이들 있죠. 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C 유형 같은 경우에는 조심조심 계단을 향해서 조용히 내려오고요. 또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법이 없어서 좀 소심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반면 진득하게 탐구하는 능력이 발달해서요. 수학이나 과학, 예술 쪽에 큰 재능을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워드 가드너가 주장한 다중지능 이론인데요. 언어지능, 인간친화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그 밖에 자연친화지능이나 자기성찰지능 등 다양한 강점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첫째 아이가 굉장히 산만하고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데 그렇게 큰 타고난 능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점이 강점지능이었어요. 우리 아이를 보니 뭔가 뚝딱뚝딱 만드는 걸 좋아했고 쉬는 타임에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또 음악을 듣는 걸 즐겨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과 함께 친해지는 능력, 바로 인간 친화지능이라고 하죠. 그것에 있어서는 장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우리 아이가 발달해 있는 이 강점지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대화 전략을 키워나갈 것인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런 강점지능을 키워주기 위한 부모의 환경 그리고 부모의 대화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이 강점지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주는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환경을 최대한 그 아이가 많이 활동하고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했고요. 그걸 영재성으로 연결해서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집중하고 또 그게 공부로 연결되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 양육 태도는 말하자면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아이도 부모도 변화시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부모의 양육 태도는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의 양육 태도를 나누는 기준은 애정과 통제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양육 태도 4가지 유형은 권위형, 독재형, 허용형, 방임형입니다. 권위형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애정과 통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듬뿍 주지만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지만 어떤 기준과 규칙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율성과 탐구심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억압형이에요. 애정은 낮고 통제 기능이 강한 것이죠. 안 돼, 내 말에 따라 부모의 어떤 의견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 부모의 그런 태도가 무섭기 때문이죠. 그런데 추후에는 바깥에서 학교 생활에서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공격성을 띠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억압형 부모일 경우에는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3번째는 허용적 부모예요.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통제가 없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처음에는 아이가 원하는 만큼 활동하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주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했을 때 부모한테 의지하거나 내가 잘못 판단한 부분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죠. 마지막으로 방임형입니다. 애정과 통제가 모두 낮은 경우예요. 무관심 부모죠. 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 관심을 집중하거나 너무 몰입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한 경우들이 생겨서요. 공부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친밀도를 높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불안감도 많이 생기고요.
아이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뭐가 있을까요?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말 속에는 너는 못해 라는 말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받아들였을 때 자존감을 깎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은 아이에게 나는 도저히 못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는 자기 자존감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나는 잘할 수 있다, 또는 이 부분만 해나가면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마다의 능력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점,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 지능마다 가지는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짧게 쪼개서 이 부분을 잘했으면 작은 성공감, 또 그 다음 단계의 작은 성공감, 그 성공감들이 모여서 자기 존중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이를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아이를 존중하는데 어떤 행동이나 규칙의 한계는 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그리고 TV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V는 뭐 10분, 20분 동안 보고 그 다음에는 꼭 숙제를 해야 해. 약속을 지켰을 때 그 다음에도 계속 이 TV 보는 거나 또 스마트폰 보는 활동들을 할 수 있어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요, 주중에 공부라든지 숙제, 외워야 할 단어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해냈을 때 주말에 스마트폰 사용 30분, 또는 길어졌을 때는 뭐 1시간, 또 TV 보기 등을 포인트나 동기부여거리로 줍니다. 아이들이 해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해 나가는, 즉 자기 주도성이 강한 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주도성을 모두 타고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들은 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또 이것을 성취했을 때 나한테 이런 좋은 점들이 있구나, 이런 성취감이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체화했을 때 자기 주도성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공부 정서를 키울 수 있는 대화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아이와의 신뢰 관계예요. 아이의 위치를 인정하고 또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에 정답이 없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실한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기질과 성향, 강점 지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키워주는 부모와 아이의 여정인 것이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나누는 대화는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능성을 키워주고 또 세상과의 연결을 돕는 과정, 그것만큼의 중요한 것이 없겠죠. 저의 책 엄마의 대화력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 그 이상의 성공적인 대화의 여정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따뜻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